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자료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관리 부분에서 채용 절차 이런 것들, 신입 직원이든 경력 직원에 대한 채용 절차 설명드렸고, 이제는 인재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인재상을 보면요, 5가지 부분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도전, 행복, 소통, 배움, 꿈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그 인재상 부분이 보고 만들고, 또한 어린이재단은 이 인재상을 인사관리에 적용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다 구체적인 전략들이 좀 많이 나타나 보이고요. 그다음에 체계적 인사관리 체계를 보면 직원평가도 사실 이렇게 나눠져요. 직원평가를 2가지, 근무 형태와 다면평가를 가지고요. 이 근무평가는 역량평가와 업무 실적평가로 나눠지는데, 이 역량평가는 공통역량, 직무역량, 리더십 역량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다. 좀 특이한 점은 근무평가 외에 다면평가를 이루어진다는 부분들. 네, 그리고 다면평가는 태도와 리더십 평가인데 상호 360도 평가. 예. 로 이루어진다는 좀 특이한 점이 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새벽시 시설 기관에 일하는 보면 저도 그랬지만 이 역량 평가 외에는 그렇게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면 평가, 태도나 리더십 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이루어지지 잘 못한 것 같고,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고요. 그다음 평가한다고 하면 선임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관리자가 직원을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체계를 좀 많이 봤어요. 네,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그 복리후생부, 어린이재단의 복리후생 보면 생활안전부터 시작해 여가 지원까지 좀 이루어져요. 그러면 생활안전 와 보니까 이사비용까지 지원해주고 자녀교육비 지원해주거든요. 역시 아동 지원해주는 곳이라 자녀교육비까지 지원해준다.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휴식 장려를 하는 부분에서 휴가 장려하고요. 예, 유연근무제, 뭐 육아휴직, 뭐 이렇게 장기근속 직원의 안식휴가 이런 것들 이루어지고 있죠. 보통 기관들은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사실은 있고요. 경조사 지원 있어요. 있고 건강관리 있고요. 장기근속자들한테는 종합건강검진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네네. 직장생활 지원에서 사회보험, 상해보험 이건 다 하고 있고요. 장기근속자 포상하면서 다양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좀 특별한 거는 다양한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각자 고민하고 또한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사실 보여집니다. 또한 여가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그냥 물질적 보상보다는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 이런 복리후생 차원을 봤을 때도 물질적 보상과 함께 어느 정도의 일부의 심리적 보상도 사실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무엇보다도 저는 좀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린이재단은 심리적 보상 강화 차원에서 조직 내 관리자 중심 리더십 교육들이 좀 더욱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큰 조직일수록 그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행복과 스마트 복지가 재단이 크고 규모가 크고 그 안에 다양한 직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간에 어떤 행복한 조직 문화 아니면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또 직원 간에 또 소통 창구가 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좀 더 마련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 몰입도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그 사회복지기관의 병의 조직 같은 경우에는 조직 몰입도 형성에 대한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직원들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한 의무 전달, 슈퍼비전과 함께 담당자로서의 권한이 좀 확대되는, 그래서 직원들이 좀 조직 몰입도가 향상시켜주는 방안들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한번 해봅니다. 재정관리 부분이에요. 재정관리 부분인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을 보니까 2,137억 8,252만 5,519원. 한 해 예산이 이렇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여기 보니까 보조금이 15%, 예, 작년 기준으로 본 거죠. 예. 그리고 기부금이 거의 대부분 81%로 좀 일단 특성들이 있죠. 세부치 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을 보면 보조금 형태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수입 형태가 보조금이냐, 뭐 사업 수익이냐, 후원금이냐, 뭐 전입금이냐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재단은 어린이재단은 보조금보다는 기부금이 후원금이 많다는 좀 특성들이 사실 있어 보이고요. 하여튼 다른 재단과 다른 기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의 예산이 있어 보이니까 이에 관련된 투명성 확보에 굉장히 큰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예산 관리에 대한 시스템도 정확하게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시스템이 정확하게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출 내용을 보면 알다시피 국내 사업이에요. 전체 예산의 76%가 국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죠. 아동 권리, 뭐 시민적 권리 자유, 뭐 이렇게 해서 각각 주제의 영역에 맞춰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해외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요. 해외 사업이 있고요. 네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또한 거기 안에 운영되는 일반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 모금 비용 이런 것들 사실 후원금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후원 비용이 사실 들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예, 그런 거 사실 있어서 재단은 예산 규모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사실 비영리 조직이나 일반 사립 기관은 이렇게 모금 비용이 따로 별도 있지 않아요. 있다 하더라도 소규모죠. 예산이 사업 진행하기도 좀 바쁘거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대부분 사회복지기관들은 전체 예산이 보조금에 중심이 되고 있고 후원은 사실은 서로 너무 힘들어서 힘든 관계라 좀 크게 예, 큰 조직은 잘 되고 있어도 일반 사회복지기관들은 잘 어렵죠. 예, 뭐 더더욱 어린이재단과 비교하면 더 간소하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조금의 비율이 높아지니까 모금 비용을 뭐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욱 모금 사업하는 데에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쭉 보면 후원금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고요. 이 정기 일시 후원금 엄청 많고. 그러니까 조직 자체도 후원금을 모집하시는 조직을 만든 만큼 이 후원금 모집이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있고요. 뭐, 네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어린이재단 자체도 이런 예산이 크다 보니까 투명성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보니까 법인회계인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의거해서 작성하고 또 법인 재무세표는 삼덕 회계법인이라는 데가 있어서 외부 회계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는 어느 기관들은 외부 회계 감사를 받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예산이 들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회계 감사를 하기는 사실 어렵죠. 네, 어려운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부금품이 아까 말한 특성들이 기부금품이 수입 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원금이라는 자체가 어느 해인 연도의 특성에 따라서 많이 모집될 수 있고 잘 모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더더욱 코로나 이 시대에 뭐 코로나 때문에 후원금이 줄었다 이러진 않아요. 더 늘어났다는 얘기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불안전성이 있다, 노출되어 있다 이런 것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총 항상 할 수 있게 어떤 대안들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더더욱 후원 금품을 모집하는 방법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 온라인 모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방송 모금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직접 대면에서 하는 후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져요. 현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도 사실 어린이재단이 후원금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점점 변화되어지고 현실에 맞는 좀 업그레이드된 모집 방안들을 자꾸만 찾고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자료를 보니까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또 그래서 잘 마련이 되어서 사실은 이런 그 후원 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어떤 절차라든지 체계, 어떤 시스템을 일반 사회복지기관들에게 많이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좀 바라봅니다.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 집행 공개 원칙 당연히 하고 어린이집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를 활용해서 투명성 확보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라는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익범위 회계 중에 예산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불안전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 좀 더 보완되고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후원금 모집 방안이 필요하다. 공개 원칙과 회계 감사를 통한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조직내 공부 개발 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모집 관련 종사자의 과부하 및 번화범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 관련 후원금 모집 관련된 부서 규모를 관련된 또 적절한 대처가 마련해야 되고 후원금 모집 관련된 부서 규모도 좀 확대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네, 다음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정보관리 통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성해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보니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통합정보 시스템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까 보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시효정보 시스템도 그래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더더욱 산하시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같이 쓰고 있지만 재단 자체 내에서도 통합정보 시스템이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니까 더 존 비존 ERP와 그룹웨어를 도입해서 비영리단체 최적화된 효율적 회계 프로세스와 뭐 혁신적 소통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노인복지관 한국복지재단에 있을 당시에는 두 개를 다 같이 썼어요. 수요정보 시스템이랑 자체적인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이 정보들의 교류, 이런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 자체적인 시스템을 또 쓰고 또한 회계나 또 전체적 운영의 부분에서 수요정보 쓰게다 보니까 중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과부하됐다라는 느낌이 사실 들긴 하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좀 일어나낼 수 있는 거. 사실은 현장에서는 지금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보완점으로 해서 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나고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좀 별도의 정보 시스템 같은 걸 좀 만들어내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것과 더더욱 그렇지만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또 효율적인 회계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부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좀 다른 기관에서 봤을 때도 좀 따라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중복적인 이런 내용을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과부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요. 자,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예.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사회복지 서비스 공공 민간 부분을 구분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전달했냐 이런 얘기를 한번 알아봤는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옹호활동, 국내 사업, 해외 사업, 북한 사업을 크게 나눠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산하시설 기관들은 법인 통합 시스템, 개별 시설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별도의 정보 관리, 클라이언트 관리나 사례 관리, 예산 관리 등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된다라는 부분은 홈페이지나 뭐 소식지나 이렇게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통한 이렇게 전달하는 부분들의 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재단의 사라시아 등에서 별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하고 각자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 각자 산하시설들은 대상 선정부터 서비스 지원 그리고 종합재정 관리 등의 역할을 네,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시설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례 관리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공공과 민간이 같이 사례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기록되는 부분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예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에 전하는 경우는 어딘가. 이거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재단 산하시설과의 협력,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서 어린이재단 사회복지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재단에서 기획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들, 대상자 추천 부분이나 이런 것들 있을 때는 산하시설들과 같이 협력해서 대상 추천을 받거나 또한 그 추천을 받고 또 재단에서 또한 그 클라이언트에게 지원하는 형태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재단 산하시설 등에서 별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각자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경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 산하시설들은 대상자 선정 서비스 지원 종합적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각자만의 관리 체계가 있어 보이고요. 자, 이거는 오타가 났는데 전달하는 데 인력이 필요한 경우 어떤 인력이 이용되는가? 인력들은 내용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필요한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라는 질문들을 세 번째로 하게 되는데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재단 차원에서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지원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산하시설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추천, 아동을 추천받거나 산하시설 경우에는 각각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서 뭐 대상자, 아동을 추천받거나 또한 네, 협력기관 등을 통해서 또 다른 서비스 지원할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모습들을 채용 자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재단 내에서 전문 인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들 그리고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살펴보았을 때 저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차원 지원은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또 네 번째 질문이었어요. 편의성에 대한 평가예요. 편의성에 대한 평가. 내용이 효과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효과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 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방법은 없지만 재단 등에서 발생하는 소식이나 홍보를 확인해 보면 기존 사회복지가 비교할 수 없는 사회복지 기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내용들을 보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동이라고 해서 아동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 어려움들을요, 또 그 지역에 맞게, 또 대상자의 어떤 특성과 어려움에 맞게, 욕구에 맞게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 및 더 나은 대안이 뭘까라는 걸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초록 어린이집만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정보들의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들과 함께 일반 비영리기관 경우 예산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구축하는 데 사실은 어려웠어요. 이렇게 구축하는 게 사실은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조직과 지원의 효용 가치를 주는 정보로서의 활용하기 어려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한 시설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회복지기관의 파트너십의 구축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분도 조금 문제적으로 발견되어지고요. 그다음 재단 산하시설의 경우 중복적인 정보 기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 과중화가 좀 우려된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섯 번째는 저는 그 표준화된 그 정보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보완하고 연동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었습니다만 아까 말한 대로 별도의 프로그램 정보 시스템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우리가 표준화되고 있고 현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시설 정보 시스템들을 좀 더 보완하거나 같이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중복하는 것도 줄이고 또 과부한 상태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더욱 시스템을 구축한 거 있지만 협력기관 재단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정보 공유 차원의 공유 플랫폼을 구축을 어린이재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다른 협력기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동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런 관련된 자료도 올리고 같이 서로 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 구축하는 게 어떨까. 근데 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만약에 없다면 이 공유 플랫폼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더십을 통한 성과 관리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어린이재단의 리더십과 의사결정과는 제가 참여를 하고 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 리더십과 또 의사적 결정을 하는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조직 토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판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 조직 토를 검토해 봤더니 리더십 조직 유형의 중간 단계 참여적 리더십으로 형태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그 참여적 리더십은 의사결정 스타일은 상급자의 권한과 하급자의 자율이 조화롭게 배분되는 상태로 보여지고 집단 중심의 조직 운영, 하급자가 결정에 참여하는 조직, 양방향의 의사소통, 그다음에 강압이 설득시키고자 하는 조직 문화, 사람 및 집단을 존중하고 중심으로 운영하는 조직, 집단 내에 참여하는 리더, 협력과 참여 등의 조직 등의 특성들을 저는 보여지고 이 조직은 참여적 리더십 형태로 보여진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참여적 리더십 형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리강령 보시면 알다시피 어떤 리더십 이런 부분들도 좀 간접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해요. 사명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의 구분 이런 건데요.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재단은 아동을 위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미션, 비전을 수립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면서도 보다 전문기관으로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런 브랜드에 대한 가치 등을 어린이재단 직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명적 동기 부분이 재단 운영과 개별 사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 있고 어린이재단의 직원들조차 그런 마음가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빠 미션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직원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하고 있다는 거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가정과 가치관 아래 현재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어린이재단에 일하고 있는 인력들이 어떤 가정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정확한 파악은 없지만 재단 내에 출입된 윤리 경영들을 보면 어린이재단에 정리는 가정과 가치관을 가정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의 권리 존중이라는 큰 가치적인 부분을 재단의 큰 가치관을 둠으로써 아동 권리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가능하다면 필요한 자원까지 개발까지 하는 수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과를 위한 중장기 목표기의 수립이 뭐냐라는 거죠. 네. 어린이재단의 경우에는 아동 중에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아동 역량 강화, 친화적 환경 개선이라는 보다 명확한 목표를 수립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전략들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네. 있었어요. 그 몇 년도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 2000 몇 년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재단이 혁신 프로젝트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한번 이렇게 평가를 나름대로 했고요. 혁신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재단의 강점과 약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 및 실행함으로써 재단의 향후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네요. 본부와 사업기관 그리고 기관장과 직원들의 조직 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그때 혁신 프로젝트 때 인식했고 원활한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혁신 프로젝트의 큰 성과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단의 사업 방향 전환과 모금 역량 강화를 통해 재단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마련하기도 했고요. 아동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혁신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토대로 재단은 의견 수렴과 심도 연구를 통해 2008년도네요. 예, 이때 당시에 이제 프로젝트 한 것 같아요. 2008년도에 어린이재단 법인도 바뀔 정도로 네, 예. 그리고 이때 중장기 발전 계획도 같이 수립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비전을 잡기 위해서 달성을 위해서 5대 경영 지침, 경영 방침 이런 거 그래서 조직 문화 혁신,
전문인 인력 육성, 모금 역량 강화, 아동복지 서비스 재정립, 개발, 네, 자립기반 구축 이런 것들 구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그 경영만칩의 구체적인 목표와 연도별 세부 수행 과제도 함께 설정을 했다고 당시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이에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성과 관리 관련된 더 내안보는 네, 어린이재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한국과 전 세계 아동복지 시설에 수많은 성과들 만들어놨고 미래에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동 중심의 심도 있는 사회복지 실천보다 높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하지만 아동과 함께하는 가족, 아동에게 형격히 영향해주는 가족 중심의 확대형 아동복지 실천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어린이재단은 사실 아동복지 실천의 대표 기관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찾아서 분석했으면 됐을 텐데 사실 일부의 경험과 일부의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 제가 명확하게 분석을 못한 거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적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재단은 아동복지 실천의 대표기관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어떤 브랜드화해서 어린 중심으로 했던 아동 중심으로 했던 거는 앞에서도 많이 들으셨죠. 인사 부분, 재정 부분 등 일반 사회시설과 타 복지재단과 비교할 수 없을 크게 성장되었습니다. 72년의 역사, 73년도의 역사 예, 대단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한국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 시설보다는 대규모 재단 중심의 독점 사회복지 시설이 이루어진 것이 매우 염려됩니다. 사실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경험들이 많은 산하시설들이나 아니면 많은 재단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기관 비영리 단체들에게 많이 좀 공유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사실 들어지고요. 어린이재단은 분명 가치가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가치를 수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재단 구성원들이 재단을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미션 비전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 보입니다. 예, 사업을 진행하는 것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인식되어 있고 적용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네. 그리고 네. 또 자원을 발굴한 협력한 모습, 타식을 비교했을 때 매우 적극적인 모습들, 예, 보다 적극적인 모습들. 시스템이 구조되어 보니까 타 시절보다는 예, 더 적은 모습이 또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보여지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적인 부분들도 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여지지만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독점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어린이재단 그렇지는 않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커지고 있다. 작은 기관들은 점점 규모가 축소되거나 이렇게 좀, 예, 좀 불안정한 요소들이 발생이 되는데 재단은 점점 커지는 예, 비대화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좀 염려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네네. 네. 예, 그에 따른 또 방안들도 한번 재단이 좀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단 운영에 대해서 노하우들을 일반 사회복지사가 재단 운영에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성장할 수 있는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복지가 아니면 사회복지 기관들이 또 한국이 예, 전반적으로 다 성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아동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지나 큰 규모만큼 견고하지 않는 정보관리 시스템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KT 때문에 나라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규모 있는 만큼 시스템이 불안정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좀 안정화되고 있고 견고한 정보관리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재단 규모 인력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들에 대한 역량 강화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각자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마찰과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한 어떤 소통의 어떤 방안들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확대하는 것도 확대하는 거지만 다양한 전문가들과 효율적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걸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되게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또 기타 포함되지 않는 기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포함해서 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두 번째 강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 많이 부족했지만 좀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또 다음에 또 기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